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경제는 심리다라고 말씀도 주셨지만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 지금의 문제는 인물이 없다. 인물이 없다. 인물이 없다. 사람을 키우지 않았다. 어느 정부가 들어오든 어느 누가 들어오든 잠시 경제에 부담이 돼서 조정되는 것은 용인할 수 있으나 틈만 나면 나라야 어떻게 말아먹든 말든 돈 빼먹을 국리로 된 집단들이 있다 어딘가에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아까 그 말씀 주셨잖아요. 고속도로 옆에 누가 땅 산지 봐라, 언제 산지 봐라. 그래서 이게 어려운 일이지만 국민들이 공감을 한다면 이 일을 해낼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가장 많은 대화가 지금 오가는 얘기 중에 이건 현실입니다. 어차피 조기 대선이 이제 치러지면 정권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또다시 부동산이 초급등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탄핵 이후에 집값이 올라갔더라.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저 박근혜 탄핵하고 나서 지금 두 번째 탄핵이잖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주택가격 쭉 올라갔잖아요. 처음에 약간 이랬다가 저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주택가격이 쭉 올랐잖아요. 두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거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로 시작을 해서 그 이유를 냈습니다. 근거가 확실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를 삽니다 하고 이제 칼럼을 쓴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하나, 둘, 셋, 넷이 있어요. 첫 번째, 그때는 부동산이 저평가돼 있다가 올라가기 시작한 초입이다. 15, 16, 17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한 번 부동산이 오르기 시작하면 5년에서 7년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오르던 상승기의 조기 대선이었고, 지금은 내리던 조정받고 있던 막 이런 하락기의 대선이에요. 일단 틀리죠? 두 번째, 그때는 금리가 1.75에서 1.5%예요. 예. 저금리 시대예요. 예. 탄핵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잡았을 때 그랬다가 그 이어서 2년은 또 뭐였어요? 코로나로 0.5까지 내려가요. 예. 그러니까 0.5에서 1.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금리 수준이, 기준금리가. 그래서 급등했다. 낮잖아요, 저금리니까. 그럼 부담이 그럼 낮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는 왜 뛰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또 필요한데요. 근데 탄핵하고 상관없잖아요. 아, 이게 지금 탄핵에 중점을 두신 거지. 탄핵하고 진보 정권이란 얘기는 아니고 지금 탄핵 얘기하시는 진보 건가요? 정권이요. 진보 정권 때 노무현 때 오른 거. 네.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때 탄핵당. 오른 거는 정해져 있는데요. 네. 왜요? 그때는 주택가격 수준이 여기도 연결돼. 박근혜 대통령 때도. 박근혜 대통령 때의 주택가격 수준은 이 PIR 지수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고 있어요. 이 지수로 비교해 보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 수치가 80이에요. 예. 노무현 대통령 때는 폭등하기 시작 전이 100이었어요. 예. 100에서 150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예. 그리고 박근혜 때는 80에서 그 0을 끝점던 226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80에서. 예. 거의 3배 올라왔죠? 예. 이 수치가. 예. 그러면 지금의 수치가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150, 160이에요. 올라갈 곳이 별로 없어요. 여기 틀리잖아요. 그 당시에 주택 가격 대비 국민들의 소득 수준의 비율이 지금이 제일 높아요, 주택 가격이. 예. 또 틀리잖아요. 그 다음, 경제 상황이 어때요? 경제 상황이 그때는, 노무현 때는 평균이 5에서 7%고, 박근혜 때는 4에서 5%고, 지금 몇 프로예요? 자, 모든 상황이 틀린데 어떻게 그때가 똑같습니까?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인 애가 길 가다가 넘어졌을 때 우는 거하고, 대학생이 가다가 길 갈 때 넘어지는 거하고, 웁니까? 다르잖아요. 환경과 여건과 내용에 따라서 결과물은 달라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같이 굳이 거기다 껴맞춰가지고 다 비슷한 것처럼 아니죠. 그러면 보수 정권 때는 또 안 올랐나요? 네, 인식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프레임을 잡아서 언론들이 리딩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리딩에 속으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보수 정권일 때도 당연히 경제 성장률 이상 정도 되는 집값이 올랐어요. 맞아요. 그런데 다 올랐죠. 지금까지 역사를 딱 보니까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초급등, 초초급등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요번에 또 혹시 초급등을 한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그럼 사실이라고 그래요. 저는 가능한 제가 근거를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근거와 상황들이 정반대인 상황인데 왜 똑같다고 생각을 하냐.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닐까. 만약에 이제 그 똑같은 질문에 제가 답을 생각한다면 다음 정부에서는 우리 한문도 교수님을 반드시 중요하게 쓰십시오. 왜냐하면 그 얘기 또 왜 아니
그래야 저도 덕 좀 보죠. 그 농담이고. 아니, 왜냐하면 덕을 본다는 게 뭐냐면 집값을 안정시킬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죠. 이 대중적 편향주의라든지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소위 말해서 양극단을 이용한 정치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 이 소득의 분배 문제에 딱 부딪히게 되면 이거를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일까를 고민해보고 많은 청년층과 중산층들이 이 정부가 제발 이것만은 해주면 이거는 서민 대책 중에 최고의 대책이라고 나는 생각해. 이 정부는 꼭 이걸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게 아마 주택정책일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급하게 덤벼드는 거죠. 국토의 개발이라고 하는 건 불도저 가지고 땅 파고 거기다가 철근 받고 콘크리트 건물 올린다고 해서 이게 국토의 균형 개발이 아니거든요. 국토의 균형 개발이라고는 다 우리 한문도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경제 성장의 단계가 지금 우리가 하락 국면이냐 상승 국면이냐를 놓고 봤을 때 상승 국면이면 놔둬도 지가 알아서 토목공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게 지금 하락 국면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 무리하게 정부가 돈 대주고 금융 지원해주고 외국 돈 빌려와서 네 맘대로 땅 파고 4대강 열어라 하고 난리벗을 지긴다 하면 가격은 오를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제대로 오르는 게 아니죠. 잘못된 분배죠.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일어난 행태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무엇을 실패했느냐. 그 밑에 정책하는 분들이 만에 하나 서민층의 부를 재편하기 위해서 주택 가격만큼은 좀 프리하게 놔두시면 어떻겠습니까? 올라가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유, 종합부동세라는 거 제 아이디어 있습니다. 종부세 때려버리면 됩니다. 지금 집 두 채, 세 채 갖고 있는 사람들 집 안 내놓고는 못 벌릴 겁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것을 놓고 만약에 주택정책이라 생각한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거시경제의 큰 흐름 속에 한국 경제가 이미 잠재 성장률 1.5, 2를 막 하고 있다는 것은 아까 슬로우 재편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과정 속에서는 토목공사라 도저히 빛을 볼 수도 없고 부의 분배를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 정부가 국민의힘이 됐건 뭐 더불어민주당이 됐건 잊어버리십시오. 이 정책을 가지고 만약에 부동산 경기로 경제 성장을 도모한다거나 서민층에게 표를 받겠다고 지방자치제 선거를 또 획책하신다면 이런 사람들이 속해 있는 정당에는 표를 주지 마시기를 제가 네, 몰매 맞을 겁니다. 예, 국민들이 확인하지 마십시오. 속도이죠. 저는 우리 곽수영 박사님의 저 의견에 99.9% 그러니까 순금 정도 되는 동의를 합니다. 뭐냐면 이거 재밌는 얘기 제가 하나 해드릴까요? 뭐냐면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 싶어서 문재인 정부도 사실은 부동산 정책 실패했지 않습니까? 솔직히 초급등했으니까. 그런데 어릴 때 이제 집에 딸이 밤에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10시에 들어오고 이러니까 엄한 아버지가 화가 나서 규제를 한 거야. 너는 9시가 통금이야. 9시 넘어서 들어오면 너는 뭐 혼날 줄 알아. 무슨 겁을 주니까 그 딸아이가 8시, 9시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아니야. 다음날 저녁 8시에 들어오는 거야. 규제를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규제를 하면 그 규제대로 해서 여기가 다 사람들이 조용히 지금 이거 공산당 방법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제가 조금 객관적인 면을 하나 말씀드릴 게 결론은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카르텔 기득권이 들어갑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박근혜 정부 때 국토부의 차관을 지냈던 양반이 문재인 정부 때도 차관을 지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장관만 바뀌었죠. 장관이 일을 잘할까요? 차관이 더 일을 잘할까요? 실무는 차관이 다 해요. 그 차관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알아보시면 아실 텐데 그분이 박근혜 정부 때 집값 빚내서 집 사라 하는 거에 대해서 정책을 짜고 같이 총괄 지휘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분위기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이 정부에 들어왔잖아요. 이 정부에 들어왔는데 이 정부는 맨날 규제를 외쳤어요. 외쳤는데 알고 보니까 밑빠진 독인 거예요. 근데 김현미 장관은 무조건 뭐 때려잡겠다부터 해서 이렇게 막 강렬하게 의지를 던졌지만 그 던진 결과가 악으로 나타났죠. 임대사업자제도. 갑자기 임대사업자를 양산해서 주택가격을 안정했다는데 폭등을 했잖아요. 왜? 임대사업자들이 집을 다 사버리니까 집이 없는 거예요, 팔집이. 어느 정부가 들어오든 어느 누가 들어오든 잠시 경제에 부담이 돼서 조정되는 것은 용인할 수 있으나 틈만 나면 나라야 어떻게 말아먹든 말든 돈 빼먹을 국리로 된 집단들이 있다 어딘가에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아까 그 말씀 주셨잖아요.
고속도로 옆에 누가 땅 산지 봐라. 언제 산지 봐라. 이런 흐름을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일이지만 국민들이 공감을 한다면 이 일을 해낼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또 우리 한문도 교수님의 말씀에 역시 99.9% 제가 동의하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이 카르텔이라는 건요. 보수냐 진보냐의 정권이 누구냐에 따라서 카르텔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정권을 여기 잡으면 일로 붙고요. 그렇죠. 여기 잡으면 일로 붙어요. 맞습니다. 늘 이 카르텔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정권들이 야 부동산 관련 누가 잘 알아? 라고 따져보면 결국 이 안에서 놀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이 나아질 리가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나아질 리가 없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진보 정권이 들어오면 부동산 초초초 급등할 거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심리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진보 정권을 들어오면 집값이 오른다는 건요. 말씀 주신 전문가가 없어 그런 거예요. 의지는 분명히 집값을 안정시키고 싶지만 프로들이 옆에 있어서 볼 때는 아마추어가 던진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대책만 딱 바꾸면 판이 바뀌거든요. 그거를 간파할 능력을 가진 정권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진보 정권은 또 힘들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뜻은 좋으나 그죠? 이번에는 한문도 박수종 두 분이 좀 그런데 좀 진출해서 좋은 정책을 좀 만들어 주세요. 욕 좀 그만하시고요. 그, 아니랍니다. 아니랍니다. 말씀 주세요. 대한민국에서 진보 보수를 따진다는 개념은 저는 좀 이렇게 정치적인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좋아하시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중요한 거죠. 진보 정권이라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김영삼,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은 이쪽 한나라당으로 들어오셨지만 연합을 하셨지만 김대중 정부도 그렇고 김영삼 정부 때도 그렇고 그분들을 모셨던 인물들의 인재 풀을 보면 그 바닥에 그 물이 계속 존재했기 때문에 전화 들어서 우리 딸이 이번에 졸업했는데 그 자리 빈 거 하나 있어요. 이거는 충분히 이루어져 왔던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행태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경제는 심리다라고 말씀도 주셨지만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 지금의 문제는 인물이 없다. 인물이 없다. 인물이 없다. 사람을 키우지 않았다. 왜? 카르텔이 존재하는데 이 카르텔 안에서의 이해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애가 들어와가지고 한문도라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야 사회의 정의의 칼을 받아라 이러면 저 사람이 시장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우리끼리 지금까지 대한민국 해온 60년 70년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정의는 맞지 않는 정의다. 저 친구는 나가야 돼. 그러면 이제 멀쩡하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조직에 들어가면 문제 일으키지 말고 튀지 말고 조용히 화합해서 사는 게 인생을 잘 사는 거야. 삼성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튀어라. 그래야 산다. 튀어보십시오. 뒤두지 목 날라가듯이 날아갑니다. 맞습니다. 전망 자체가 그러면 지금 하신 말씀 내용을 제가 대신 정리를 하면 뭐 이게 진보 정권이 들어오면 뛴다는 거네요. 그러면? 아니죠. 진보 정권이 오건 보수 정권이 오건 뭐 저는 그런 이념론은 떠나서 건설 분야에 규제를 하고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은 바뀌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금융권에 가면 또 금융권에도 사람들이 안 바뀌어요. 금융 원장 정도는 바뀌지 실무를 하는 사람들은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여러분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그러면 여요 손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민들만 없다는 것뿐이죠. 그래서 저는 DOG의 수장을 한번 해봤으면 싶어요. DOG? 예. 개 수장이요? DOGE. DOG가 뭡니까? 맞죠? DOG? 저 머스크가 하고 있는 정부 효율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없죠. 그 약자가 DOG. 예. 도구로 들어가서.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서라도. 저는 근데 정부 그런 그 정책이나 이런 거 부처에 어떤 신설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건 저는 굉장히 좋게 봐요. 꼭 하세요. 아니요. 근데 이제 감사원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죠. 근데 제 역할을 안 하기 사람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데.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냥. 그리고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건 참 진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건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왜냐면 저희 표영호 TV에 대한 생각의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자, 저희는 민주당, 국민의힘, 진보, 보수 이런 전혀 정책과 그런 거 정치칼라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딱 한 가지는 뭐냐? 이건 제 생각인데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 보수가 어디 있고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다 기득권이죠. 네? 정답입니다. 다 기득권이지. 우리 같은 사람만 그냥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희 표영호 TV는 절대 정치 칼라를 띠지 않는다는 말씀 분명하게 여러분께 드립니다. 자, 지금 우리 지금 뭐 보시는 거예요? 책 보시는 거예요?
편집자님 책. 이제 마감할 때가 다 돼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던 것 중에 이 책을 왜 보셔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책이요? 이 책요. 아, 제 책입니다, 그거. 예. 예. 그래서 여기에 제목이 공급자의 시선 이래서 부동산 투자의 25가지 함정했는데 예. 그 소제목이 마음에 들었어요. 예. 당신의 욕망은 그들의 무기가 된다. 이 사람이 아까 심리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이 책은 바로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탄생했다. 그 질문들이라고 하는 욕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욕심을 내는 것을 시장에서 욕심을 내는 것을 규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시장에서는 욕심내도 돼요. 단 잘못 욕심을 내거나 남을 해하는 욕심을 낼 경우에는 처벌을 받아야 되고 사회에서 격리돼야 되고 또 과한 경쟁력으로 욕심을 채웠을 때는 나머지 부분을 사회에 내놓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감독해주는 그런 제도가 필요한 것 같고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 표영호 대표께서 이런 책도 쓰시고 방송을 통해서 그런 학습을 많이 해주셨으면 제가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저 감동입니다. 왜냐면 저 책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지금 오늘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예, 그 앞에 두 있었는데. 번째로 또 해야겠네.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불확실한 부동산 시장에서 당신의 욕망은 그들의 무기가 된다. 정말 깊은 뜻이 담긴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 표 대표 보고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개그맨 아니세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영화 배우는요,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들도 많고요. 하버드 대학 가서 졸업생들에게 졸업식 연설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도 한번 변화를 해보세요. 얼마나 이 변화가 힘든지를 뼈저리게 아실 겁니다. 근데 이분은 변화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성공하셨고, 방송도 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분을 존경은 하신다는 말씀을 못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저분은 어떻게 해서 저런 변화를 이루어냈지? 내가 우리 미래 세대에게, 자식들에게 어떻게 변화를 하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표영호 선생을 한번 봐봐라.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대한민국이 이제 이런 방송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자연적인 게 돼버리니까. 누구든지 존중을 하고 자기는 겸손할 줄 알고 의견을 받아들여서 대화를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이 대한민국은 저는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니까요. 그죠? 아니, 저 가끔 댓글에 표영호 네가 뭘 알아? 개그맨이 네가 뭘 알아? 개그맨 주제에 뭐 이런 댓글들이 꽤 있었는데 아, 이분은 그러면 30년, 40년 전에 갖고 있던 직업인 만약 농사였으면 평생 농사를 하고 살아야 되는 분이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지난번에 우리 곽수영 박사님께서 저한테 아이고 우리 저 표영호 씨 고생 많으셨겠네. 그래서요. 그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울 뻔했어요. 왜냐면 진짜 저는 밤을 새서 공부해서 지금도 눈 밑에가 막 떨리거든요. 그 말씀을 곽 박사님께서 해주시는데 툭 던지는데 그 말이 확 와닿아가지고 진짜 울 뻔했어요. 근데 오늘도 또 한번 또 짚어주시니까. 너무 이 책을 훌륭하게 쓰신 것 같아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부동산 정책이 왜 잘못됐는지 표 대표가 생각하는 바가 뭔지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라고 제가 권해드리면서 드린 말씀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찐 최고입니다. 예, 우리 곽수영 박사님 그리고 한문도 교수님 모셨는데 귀한 시간 대한민국 최고의 분들과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우리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